불교도 얘기하고 원문자도 얘기하겠습니다. 원문자는 누가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원문자도 어떤 질적으로 높은 그 정신적 가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교도 그런 정신적으로 높은 그런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원문자로 불교를 설명하고 또 불교를 통해서 원문자의 정치를 알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문자는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공간은 그 시간과 대비가 돼요. 시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과 관련이 있고, 공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문자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그 의식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문자는 그 의식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죠. 의식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 마음과 같고, 의식이라는 것은 잠재의식과 비교가 되고, 잠재의식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자료고, 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자료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자료로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의식입니다. 그런데 원문자는 이런 의식에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의식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내용을 다 정멸하는 것이 이제 일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멸을 한다는 것이 그 의식의 내용을 다 없앤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없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것, 의식에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 든 것과 의식의 내용을 다 지우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찾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더 월등하고 질적으로 높은 경지에 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더 알아듣게 설명하려면 의식의 지향성을 알아야 돼요.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의식과 대비가 되는 거죠. 의식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서 알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의식의 지향성은 그런 보고 듣고 만져보고 내가 실증적으로 확인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자료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 자료를 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맛이 좋았더라. 어느 식당에 갔더니 짜장면 맛이 좋았더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동 맛이 좋았더라. 탕수육 맛이 좋았더라. 내가 경험한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의식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공간의 의미는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자료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식의 지향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은 내가 주인인데, 의식의 지향성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간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문자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원문자는 시간의 의미와
그리고 공간의 의미가 상호작용하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원문자를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일미를 설명하는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미는 일식부터 구식까지 설명을 하는데 50까지는 이제 감각이 지각한 시기예요. 눈, 코, 입, 귀, 피부를 이런 감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이 감지한 것이 이제 오식이고, 이런 감각의 어떤 인식을 감각적인 작용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육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식은 자의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식은 의식이고, 그리고 이제 구식은 이제 새로운 식이에요. 그래서 8시까지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면은 그러면 무가 되는 거예요. 무가 되면은 이제 8식에서 9식으로 넘어갑니다. 8시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정멸시켰다, 없앴다 했을 때 내가 무상, 무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공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식을 공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공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가 왜 어떻게 시간의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나의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무라는 것은 내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워서 무아가 된 것이죠. 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무가 시간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공무는 곧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문자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무가 되면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랬을 때는 공무가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지 공무에서는 다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상당한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문자로 보면은 의식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는 가치예요. 왜냐하면은 공간의 의미는 의식의 의미와 정반대되기 때문에 의식의 기준에서 봤을 때, 실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그 공의 의미는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괜히 헛소리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현상학적인 그 가치에서 봤을 때는 공무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월등한 정신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 어떤 재산을 얘기할 때는 물질의 재산과 상당히 틀려요. 물질의 재산은 쌓아놔야 내가 부유해지는데, 정신의 가치는 내가 써봐야 그 가치가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 월등한 그 정신적 능력을 보여줄 때, 그때 내가 정신적 가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무에서 나타나는 그 정신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내가 써보면서 그 정신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원문자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왜?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 일미라는 것은 어떤 그 개인의 인격에 변화를 주는 그런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80까지가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그런데 구식이 되면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자아에서 변화, 180도, 360도 확 변하는 겁니다. 구식의 어떤 공무와 8식의 무상관에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어요. 8식에 있는 어떤 그 자료로서는 정신의 능력을 그렇게 최대치로 발휘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지만은 구식에 있는 공무를 통해서는 내가 더 월등한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렇게 정신의 능력이 그 수준 그 밑에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 여기서 어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의 의미가 개인의 인격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의 인격에 또 변화를 주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의 환경에 내 삶의 환경에서 나에게 부딪혀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불교적인 그런 가치에서 이것이 이제 원문자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열애장이 설명되는 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애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 또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열애가 모든 보살을 보호하고 선하게 부탁하고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는 금강경에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열애가 모든 보살에게 선하게 부탁하고 있다. 선하게 가르치고 있다. 모든 보살에게 뭔가 잘되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 이런 것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공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금강경을 좀 더 내려가면은 열애는 몸의 어떤 몸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열애는 몸으로 볼 수 있는 상이 아니다. 열애의 상은 몸의 상이라고 하면은 전혀 그 열애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몸의 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상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눈, 코, 입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의 또 공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상을 허망하게 본다. 그러면은 그 열애의 상을 볼 것이다. 이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허망하게 본다는 것은 뭐야? 눈으로 본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허망하게 볼 때 오히려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열애에서 공간의 의미를 통해서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애는 시간의 의미가 있고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열애장을 설명하면서, 원효는 열애장을 설명하면서 열애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애장에 나타난 열애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고 또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공간과 시간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런 원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어떤 그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열애의 어떤 그런 열애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애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열애장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은 일심을 통해서. 일심은 뭔가? 정멸시키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든 것을 정멸시킨다. 그러면 열애장으로 들어가고 열애의 질서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의 어떤 환경은 내가 열애의 질서를 따르면은 열애의 어떤 결실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결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열애는
내 인격에 내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미는 내 인격에 내속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하는 데서 일미가 나타나고 그런데 열애는 내 인격에 내속되어 있지 않고 내가 열애의 질서를 따를 때 열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실이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는 그 열애장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섭 열애장과 소섭 열애장과 은복 열애장입니다. 그 능섭 열애장은 내가 그 일심과 같이 나를 정멸시켜서 열애장으로 들어가서 열애의 법을 잘 따르기 때문에 열애의 결실이 곧 내 결실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것이 능섭 열애장이고 소섭 열애장은 능섭 열애장과 정반대가 돼요. 내가 열애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나를 포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복 열애장은 전혀 열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열애와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 열애의 어떤 그 환경을 눈치 못 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복 열애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공간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그 열애가 설명되는 그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금강경에서 열애가 보살을 선하게 가르치고 부탁한다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의 의미가 있고 또 열애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그리고 어떤 피부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와 다른 그런 공간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것에서도 우리가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열애가 설명되는 것 거기서도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서 열을 어떤 그 항상 미래까지 평등하게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까지 항상 평등하게 있다라는 것은 곧 공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레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뭐예요?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에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원문자의 그 의미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애가 인간을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포섭하고 있다는 거죠. 열애의 질서에 벗어났기 때문에 열애의 질서로 이끌어들인다는 거죠. 또한 인간이 그 자기의 어떤 의식의 의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애를 무시하고 살아갈지라도 열애가 그를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주변에서 그가 열애의 질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은 또 은복 열애장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내용이 은복 열애장, 소섭 열애장, 능섭 열애장에서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문자의 의미를 내가 잘 이해하고 따를 때 나는 능섭 열애장과 같이 사회가 맺고 있는 그 결실을 내가 맺고 싶은 그 결실처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섭 열애장에서는 사회에 이미 맺어져 있는 이런 모든 결실들을 내가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섭 열애장은 전혀 소섭 열애장만도 못하게 은복 열애장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애의 어떤 그 결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복 열애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를 설명할 때 어떤 공간의 의미, 어떤 시간의 의미, 시간과 공간이 작용하고 있는 그 원문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자라는 것은 어떤 의식의 경향성, 의식의 지향성과 어떤 의미가 있다.
의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의 의미지만 의식의 지향성은 어떤 공간의 의미다. 공간의 의미는 어떤 내가 주체가 아니다. 나에게 어떤 다가오고 있는 의미다. 그 의미를 만나기 위해서 불교에서 봤을 때는 나를 정멸한다. 또는 보시를 한다. 또는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 보시를 하는 것은 여기서 남을 도와주는 건데 이때 나를 항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남을 도와주면서 어떤 돌아오는 대가를 바라면서 남을 도와주면 나를 항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그것을 필요에 맞게 도와준다. 이런 것은 전혀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상대를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되죠. 이랬을 때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 같고, 이랬을 때 내 의식의 의미가 아니라 의식의 지향성과 같은 의미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서 청정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이제 또 불교에서는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에 든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곧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내가 또한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과 같아지는 그 효과가 있고, 여기서 내가 이제 공간의 의미를 만날 수 있고 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원문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는 어떤 그 원문자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일심이나 청정한 마음이나 또는 대가를 바열하지 않고 하는 보시나 열애 이런 데서 볼 수 있고, 또한 그 어떤 깨달음, 부처의 지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이런 거에서도 다 원문자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은 불교에서 상당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해야 됩니다. 육바라밀은 무엇입니까? 6가지 바라밀인데, 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이것은 계고,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하루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명상하라고. 이게 정의고, 지혜, 마냐의 어떤 지혜, 나를 버리면서 얻는 그 지혜, 마냐의 지혜, 이런 것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비, 남한테 도와주고, 정진, 계속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정진한다. 또한 인욕, 함부로 뭐 이렇게 화내지 않고 참는다. 또는 수행을 하면서 뭐 어려울 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으면서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수행을 완성한다. 이렇게 뭐 6가지 바라미를 하면서 이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이르게 돼요. 이것을 또 줄여서 문수보살은 2가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버리는 바라밀과 그리고 도와주는 바라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밀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최고의 가치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 높은 어떤 깨달음의 경지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내 의식의 의미로 내 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지향성에서 나타나는 의미, 공간의 의미, 이런 원문자의 의미로 내 생각의 어떤 질적인 가치를 높여보겠다라는 그 의미가 거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불교에는 그 원물자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수보살하고 부파 불교 간의 어떤 그 논쟁에서도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파 불교의 주장은 오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용수보살의 주장은 오온은 변해간다라는 것이에요. 오온은 공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온이라는 것은 어떤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색수상 형식이 오온입니다. 색이라는 무엇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수라는 것은 뭐야? 눈으로 봐서 안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이 수. 상이라는 건 뭐예요? 상은 어떤 정신적인 상이든지 물질적인 상이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상이에요. 행은 정신의 행동도 있고 몸의 행동도 있고 그런 행동이 행이에요. 식은 의식과 같이 어떤 우리 의식, 잠재의식, 이것이 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실증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대비되게 공을 주장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제 용수보살의 주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불교 속에서는 원문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